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윤두수의 자화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글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짐작하며 읽는 것이 내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제목이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자, 자화상은 미술 그림 작품이고 그 자화상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생각을 펼쳐놓겠네요. 자, 우리가 이런 글의 갈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비평문이라고 하죠. 비평문. 이런 비평문이라 하면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미적 특질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작품에 대해서 평범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게 된다면 독자로서는 별 관심을 끌 수 없겠죠. 따라서 훌륭한 비평문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그 작품 감상의 내용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 윤두서의 자화상이라는 이 비평문은 그 유명한 조선시대의 자화상의 대표작을 손꼽히는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이 어떤 것이고,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며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 교과서 126쪽을 펼쳐 놓으시고, 또 자습서는 174쪽. 자습서를 놓고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정리 잘 돼 있고, 또 문제도 옆에 있으니까, 내용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서, 내용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제목 위쪽에 이렇게, 전체 개관이 잠깐 나와 있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글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감상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여 적어두세요. 기존과는 다른 관점. 일단 메모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관점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기존 관점은 무엇이냐면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성작이라는 거, 완성작. 여러분 그 책에 사진 그림이 나와 있지만 그 자화상 그림을 보게 되면 귀가 없고 목이 없고 수염까지만 이렇게 얼굴 형태하고 수염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 대해서 그 자화상을 그린 윤주서가 자기 자화상을 완성 형태, 그러니까 그 귀나 목 같은 건 그려져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의도하기를 그것만 그리기로 목표하고 그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성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 바로 그 관점이 기존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필자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요. 여러 가지 자료와 기록들을 참고하고 검토하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합니다. 자, 필자는 당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미의식,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를 바로 조선시대 당대의 선비들의 미의식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성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성작이 아니다. 다른 말로 미완성작이라고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기존의 관점은 윤두서의 자화상이 귀나 몸체, 목 같은 거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고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채로 그려진 그림을 완성작이라고 전제했지만 필자가 자료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져와서 새롭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 그것은 목도 있었고 상체 옷도 그려진 그런 상태로 처음부터 그렸다는 거죠. 따라서 미완성작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자, 그럼 미완성작이다. 여러분 그러면 미완성작이라고 한다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볼품이 없거나 가치가 덜한 작품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자는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완성도는 뛰어난 작품,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걸작이라고 하죠.
걸작으로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런 필자의 그 전개 방식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필자의 논지, 전개 방식이 이 글의 중요한 초점인데요. 역시 내신의 문제에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충분히 예상되죠. 이런 논리적 전개 과정,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에 두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제자연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주제, 자아상의 원래 모습은 뭐였나? 그리고 감상평가, 비평평가를 하게 되죠. 걸작이라고요. 자, 합리적 의심, 근거, 그리고 세밀한 관찰과 윤택의 삶을 가지고 와서 예술적 비평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각각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 이 비평분의 처음, 중간, 끝 부분의 처음 부분에서 소제목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갑니다. 자, 미완성인데 걸작이다. 이런 평가를 벌써 제목 속에 담아두고 있네요. 본문 시작합니다.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공제윤두서. 자,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워서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자, 그 자상의 눈매에 대해서 자, 첫인상. 자, 매섭다. 압도적이다. 자, 또한 활알 타오르는 듯한 수염. 자, 두 번째로 수염을 묘사하고 있네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 내면의 어떤 기를 뿜어내고 있다. 뿜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눈매와 수염을 가지고 일단 그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 자, 그래서 보고 있으면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자, 첫인상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압도적이다, 기를 발산한다. 그래서 섬뜩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첫인상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그림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목도 없고 수염이 이렇게 그 장비처럼 이렇게 길고 눈매가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그 압도되죠. 그 기에 눌려서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공포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세모 치겠습니다. 첫인상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 첫인상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첫인상과 달리 굉장히 매서운 어떤 첫인상인데 부드럽거나, 그죠? 좀 부드러운 첫인상인데 되게 매섭거나 이렇게 반전되는, 그죠? 반전이 있는 경우 되게 많죠. 첫인상은 믿을 수 없다. 못 된다. 자, 왜냐하면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표정과 눈빛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표정과 눈빛 말고도요, 그가 입은 옷, 자, 옷이라든가 주위 배경이라든가, 자, 그 장소에 독특했던 빛의 흐름, 이런 외적 요소, 이런 외적, 그러니까 인물의 표정은 내적 요소가 되겠죠. 이런 내적 요소가 일단 첫인상을 좌우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적 요소 말고 모두 자, 옷과 배경 그리고 주변의 그 장소의 빛과 같은 이런 외적 요소도 거기에 더해져서 인물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자, 그럼 이 내용 중요하네요. 자,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첫인상의 결정 요소라고 적어 볼게요. 자, 첫째는 내적 요소, 그러니까 얼굴의 생김새, 인상, 표정 이런 것들을 내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옷이라든가 주위의 배경이라든가 햇빛 같은 거, 이런 빛 같은 것들, 외적인 요소도
인물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필자는 말하고 있네요. 자, 필자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좀 추측이 됐죠? 우리가 첫인상 하면 얼굴 생김새 표정만을 떠오르기 쉬운데 필자는 그것 말고도 옷과 그다음 배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슬슬 어그로를 끄는 것을 봤을 때 어때요? 윤두서의 자아상도 역시 그 표정 말고 그 주변의 배경 요소가 그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하자.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보자. 당연하죠. 일단 살펴보기 위해서 인물의 정면상, 자, 정면상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정면상은 대체로 인간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좌우 대칭을 이루죠. 정확한 좌우 대칭. 물론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말하지만 이 윤두서의 자아상은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진 인물 정면상은요, 입체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정면상이 입체감을 갖기가 어려운데, 자, 무엇이? 수염이 바깥으로 막 뻗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렛나루 부분에 그 수염이 바깥으로 장비처럼 이렇게 뻗어나와 있죠. 그리고 콧수염도 옆으로 슉 뻗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염이 표정을 떠오르게 하는 효과, 위로 떠오릅니다. 붕업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떠오르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 입체감을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바로 그 입체감을 이룬 요소가 된다는 거죠. 더하여,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뻗어난 수염뿐만 아니라, 새까만 탄건 끝에 그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볼륨을 요령 있게 시사한다. 여러분, 탄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탄건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게 탄건이죠? 그 탄건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볼륨이 생기는 거. 우리가 이제 핑컬 파마 같은 거 했을 때 이렇게 머리에 볼륨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을. 자, 그것처럼 밋밋한 직모보다는 파마에서 볼륨을 주게 되면 입체감을 갖게 되죠. 따라서 윤두서의 자아상이 입체감을 갖는 이유는 좌우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입체감을 이루고, 두 번째는 탄건. 자,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는 탄건 부분이, 이 탄건이 또한 입체감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자, 입체감을 이루는 요소 두 가지입니다. 오른쪽에 필기하세요. 자, 요소 두 가지. 첫 번째는 밖으로 뻗어난 수염. 두 번째는 탄건의 부드러운 곡선. 이 두 가지가 볼륨을 만들어서 입체감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극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완벽하게 생생하게 그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극사실이라고 합니다. 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네요. 와, 귀가 없다. 이건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이네요. 목도 없고요. 귀, 목, 그리고 상체도 없는 게 세 가지네요. 귀, 목, 상체. 그러니까 얼굴만, 마치 마스크처럼 얼굴만 있는 거죠. 마치 두 줄 긴 수염만이. 자, 두 줄기 긴 수염. 턱수염이죠, 턱수염. 이 턱수염이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잡아뜨고 있습니다. 턱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게 목 대신해서, 상체 대신해서 이 얼굴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자, 여러분 여기 비유법을 쓰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비유에는 은유, 주교, 의인, 환류, 대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뭐처럼이라고 쓰였으니까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나요?
직유법을 쓰고 있네요. 자, 메모해 두시고. 자, 그럼 필자는 비유를 사용해서 또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겠습니다.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그죠? 여러분, 옥에 그 가치님들이 큰 칼을, 나무 칼을 이렇게 목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상체가 가려지니까 마치 목 부분만 위로 떠 있는 듯한 약간 괴기,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머리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진 종이, 이 종이의 위쪽, 종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붕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수염이 있고. 그죠? 밑에 부분이 비어 있어. 화면의 상반부에요. 화면의 상반부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일단 자아상의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필자가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정해 보면요, 여기 수염과 그다음에 뭐죠? 수염과 탄건. 자, 수염, 탄건, 그리고 귀가 없고 목이 없고 상체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요, 구체적을 묘사. 일단 자아상의 정면상에 대해서 구체적 묘사를 하고 있네요. 구체적 묘사를 하고 있고, 자, 그로부터 그것이 볼륨을 이룬다. 또 그 다음에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등등등 구체적 묘사를 먼저 한 다음에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수염 탄 건 귀 없고 목 없고 상처 없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그림의 내용을 묘사하고, 그죠? 묘사해야 되겠죠? 이 그림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분석.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림에 그려진 사실, 그림에 그려진 그림의 어떤 사실을 묘사하고, 그로부터 필자의 분석을 통한 느낌을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서술 방식, 논지 전개 방식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이해하고 정리해 둬야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림의 사실 묘사, 그리고 그것의 느낌과 그 형태에 대한 분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머리 부분밖에 없는데 그 합폭의 윗부분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탄건의 윗부분도 탄건의 머리 쓴 탄건의 윗부분도 잘려져 나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잘려져 있다고 하는 건 뭔가 괴기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목이 없는 인형이라든가 뭐 팔이 빠진 뭐 인형이라든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섬뜩한 느낌을 주잖아요. 자, 윤두서의 자아상 역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형태상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것도 그 정면을 뚫어지게 귀도 없고 목도 없는데 위쪽에서 그림이 이쪽에서 눈을 뚫어주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과연 무섭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분석하고자 분석. 구체적인 어떤 묘사를 바탕으로 필자의 느낌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평가죠.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뭐 두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보로 지정, 국가의 보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자는 뭔가 여기 뒤에 그러나로 뭔가 반전을 시키고 싶어 하네요. 왜 이렇게 자꾸 토를 달고 태클을 거는 걸까요? 자, 봅시다. 현재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하하. 자, 그런데 이런 귀가 없고 목이 없고 이렇게 탄거도 잘라져 나가고 상체가 없는 이런 식의 그림의 형태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 그죠? 가치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 당대의 미감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가, 왜, 당시 그러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사대부들의 윤리도덕 의식이 무엇이길래, 당시의 미감이 무엇이길래, 필자가, 뭔가 여기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색깔 표시하세요.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두 개만 칠해볼게요.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두꺼워졌어. 공자는 효경에서, 자, 그 도덕명이 뭐냐, 여기 나와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을 경서를 인용했네요. 자, 경서를 인용해서 당대의 윤리도덕 의식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체는 털업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자, 부모님께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이게 당대의 윤리도덕입니다. 자, 신체를 소중히 여겨서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당대의 도덕의식인 거죠. 자,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 자, 필자는 자, 의문을 제시하고 있네요. 의문을. 이게 뭡니까? 합리적 의심이에요. 합리적 의심. 자, 어떤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왼쪽에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까지 묶을게요. 당대 경서, 조선시대 당대의 효경, 경서를 인용했습니다. 인용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서술 방식을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 볼게요.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뜻밖에도 58년 전인 1937년, 그 일제강점기네요.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 집진속이라는 책에서 윤두서의 자화상의 옛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옛사진, 자화상의 옛사진. 중요하네요. 중요해. 자, 색깔펜 하나 칠해야 되겠네. 썩. 자,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옛 사진 속의 윤두서. 지금의 작품. 다르죠? 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발표할게요. 그리고 지금 작품은 귀가 없고, 목도 없고, 상체도 없는, 그죠? 그런 거죠. 사진 속 윤두서는 달랐대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여기 보니까 몸이 들어있어. 오호라. 없어졌던, 보이지 않던 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현재 상태에서 몸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기만 하고 날카롭기만 했던 자아성 속 윤두서의 인상이, 자, 몸 부분이 그려있다 보니까 윤두서의 인상이 달라져. 인상이 원래는 어질고 부드러운 느낌이 된다는 거죠. 자, 또 내가 볼게요.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띄었다는 사실. 어질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 자, 원래 지금 작품, 귀가 없고
상체가 없는 지금 작품의 어떤 느낌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섬뜩한, 자, 그쵸? 공포감. 지금 작품은 섬뜩한 무서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인데, 자, 사진 속에 일제강점기에 발행했던 그 사진 속의 윤주서의 자상의 느낌 인상은 상체가 있어서, 그죠? 자, 섬뜩한 공포감에서 어질고 단아하고 침착한 분위기로, 그죠?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상반된 느낌 아닙니까? 자, 예.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그렇죠. 이것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앞에 나왔던, 그, 사진 속 윤서의 모습이죠. 침착, 단아, 헤어진 거, 어진 거, 침착하고, 단아하고, 어진 모습. 그런 인상은 조선시대 선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침착, 단아, 부터 나오네, 단아. 그 다음에 어진 모습.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 그렇죠. 원만하고 중용. 그런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절제된 모습.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미감을 가져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과 걸맞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옆에 날개 부분의 교과서 질문 잠깐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필자가 효경의 구절을 왜 인용했을까? 아까 나왔었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귀가 없고 신체가 없냐? 그것들을 의심을 갖게 하는데, 자, 그 의심은 바로 사대부의 윤리도덕에 맞지 않아서이죠. 그러면서 그런 의심에 대한 합리적 근거, 자, 의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효경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그 옛 사진 속의 윤두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더 확인할게요. 청독부가 발행한 그 윤두서의 자아상 속 여사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의 의문의 계기가 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 계기가 됐고,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단서. 그 사진 속에 보니까 몸이 있다, 몸. 몸 부분이 원문 속에는 생략되어 있지 않고 그려져 있다는 점, 몸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관점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몸이 있다 보니까 그림의 분위기가 바뀌어 보인다. 어떻게 바뀌어 보입니까? 분위기가 섬뜩한 공포감에서 중용, 그리고 원만, 단아, 침착, 어질다. 자, 이런 그 분위기로 바뀌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필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속에 그 상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체가 벌거벗은 몸이 아니고 옷을 입고 있겠죠. 당연히 당시의 양반들은 상의로 도포, 이 팔이 그 부분이 넓은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도포는 굉장히 그 양반들이 그 일상에서 그 격식을 차려서 입은 옷이죠. 외출복입니다. 외출복이죠. 그 단정하게 여민 옷깃. 자, 옷깃을 단정하게 당연히 여미고 있고, 여민다는 얘기는 잘 이렇게 그 묶어뒀다는 거죠. 옷을 이렇게 여미고, 그 다음에 옷주름도 막 아무렇게나 입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단정하게 주름을 딱딱 이렇게 맞추거나 펴서 정돈했겠죠.
옷깃은 단정하게 여미고 옷주름은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선은 완만한 굴곡 완만하게 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그려진 게 아니라 완만하고 부드럽게 완만한 굴곡 같은 선으로 기품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드러운 분위기란 거죠. 자,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습니다.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 여러분 그 양반들이 옷을 입을 때 보면 이렇게 상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깃입니다. 깃. 이게 이제 이게 옷깃이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끈을 이렇게 묶겠죠.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깃입니다. 이 깃의 끝에 동정, 하얀 동정. 목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하얀 동정을 이렇게 답니다. 이 부분이 하얀 동정이에요. 흰색으로. 그 동정은 흰색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 깃은 또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이 천 사이에 살짝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자, 동정과 깃, 그러니까 선이 몇 개입니까? 선이 두 개죠. 여기 보면 이중구조가 되어 있는 이중구조. 자, 동정의 라인과 깃의 라인, 동정과 깃의 이중구조, 이것과 이것이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네요. 자, 이중구조를 이루면서 여기 있는 인물을 포근하게 마치 손으로 막 감싸고 있습니다.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위에 이제 이 받쳐진 얼굴의 어떤 그 인상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빛이 무서운 게 아니라 총명한 느낌을 줘요. 감성적인 얼굴과. 자, 그런 어떤 사진 속의 인상으로 그렇게 옛날 사진 속에 그 인상으로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상은 상체 부분과 도포의 어떤 옷의 모양이 이렇게 옛날에 없던 부분이, 그러니까 마치 화폭 속에 위에 이렇게 화폭 속에 윗부분에 이렇게 목도 없이 이렇게 수염만 이렇게 있고 붕 떠 있는 얼굴 막 수염 막 이렇게 나 있고, 그죠? 탄건도 이렇게 중간 잘려 있고. 이렇게 수염이 나. 자, 이런 약간 괴기스러운 얼굴에서, 자, 원래는 이것만 보였으니까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었는데, 사진 속 자료를 보니까 여기 목도 있고, 자, 이렇게 상체가 있어요, 상체가 있고, 이렇게 동중과 깃이 있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져 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잖아요.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의 자화상 사진 속에 상반신 윤곽선이 어떻게 해서,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분위기 달라져 보이는 건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대체 원래 있었던 이 상반신의 이 몸체와 옷의 라인, 이 선들은 어떻게 해서 상반신 윤곽선이 없어진 걸까? 대체 어떤 이유인 거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자, 필자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자, 필자는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볼게요. 몸 부분이 유탄으로 켜져. 유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앞에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시할 때 땡땡 성시할 때 유자인데요. 버드나무. 원래는 버드나무. 여기 그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숫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봄에 왜 이렇게 그 솜 같은 조그만 눈송이 같은 그 씨앗들이 막 바람 날려서 쏟아지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나무를 버드나무를. 그 버드나무를 살짝 태워서 만든 이 탄자는 숫탄자입니다.
그 버드나무 탄일 숯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 숯인데요. 자, 이 버드나무가 그 되게 부드럽고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릴 때 이렇게 부드럽게 종이 위에 그 윤곽을 그릴 스케치할 때 쓰이는 그런 연필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자,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습니다. 이 유탄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요즘에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건데 유탄이 쉽게 지워집니다. 왜? 그 점착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커멓게 탄 탄소죠. 그 숯 부분이 점착이 약해서 종이에서 쉽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기 편합니다. 자, 유탄을 사용한 이유죠. 점착력이 약하다. 그래서 수정하기에 편리하다. 자, 유탄으로 몸 부분을 스케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탄이 시간이 흘러가고 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화가 되거나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그것이 안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자화상의 경우 중요 부분인 얼굴부터 목선을 올려 정착키고, 자, 밑그림은 이게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밑그림의 유탄이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색깔과 형태를 고정해야 되죠. 그죠? 고정하기 위해서 목선. 자, 얼굴에 먹선을 올려서 정착을 시킵니다. 먹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커먼 먹물을 입히는 거죠. 자, 먹물을 입혀서 정착을 시키고요. 그리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몸체 부분은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즉 미완성 상태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필자가 중요한 미완성 상태, 여러분들 여기에 색깔 표시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미완성. 자, 미완성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 같다라고 추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에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이 되고, 자, 부드러움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뼈대만 되는 선적인 요소만, 자, 질감은 희생되고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이런 추리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 그게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되어 왔습니까? 기존의 관점. 자, 적어볼게요. 자, 기존의 관점을 일단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즉슨 완성작이다. 구도가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작가였던 이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화폭에 상체와 귀 같은 걸 생략을 하고 일부러 얼굴만 띄워서 그렸다. 이렇게. 자, 그렇게 봤던 것이 기존의 관점이죠. 기존 관점은 이 그림을 완성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귀나 몸체가 없이, 그죠? 목이나 상체가 없이 처음부터 그려진 것이다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진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분석해 보니, 자, 미완성작이다. 이건 필자의 새로운 관점이죠. 이쪽을 뺄게요. 자, 완성작이 아니라 보다 미완성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자, 하지만 여러분, 미완성작이면 예술적인 완성도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상으로는 미완성작이 분명하지만 작품의 예술성은 미완성은 아니다. 자, 예술성은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아상은 완벽하다. 자, 형태상으로는 적어볼게요. 형태상으로는 미완성작이다. 필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형태상 미완성작이지만 예술적으로는 완성작이다. 예술성이 높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또 뭘까요? 왜 형태상으로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걸작이라든가 아니면 완성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필자역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뒷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누구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 딱 보니까 미켈란젤로의 예를 들고 있네요. 자, 별표할게요. 자, 형광펜 칠해야 되겠습니다. 칠하세요. 자, 미켈란젤로가 노예상이라는 그 작품 시리즈를 조각하면서요. 그 12명의 조각을 원래 목표로 했답니다. 12명의 노예를 조각하는 게 목표였는데 5개만 조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겼어요. 다 쪼아내지 못한 채 남겼습니다. 그 미완성작인 거죠. 그런데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해 안 돼? 왜 완성이 안 된 건데 왜 걸작이라 하지?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뒷부분 조금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의 재질과 그로부터 영원히 깃든 영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 자, 다시 말하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재질, 그러니까 작품의 재료죠. 재료, 원재료. 다시 말하면 가공되지 않은, 예술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가공 안 된 예술적 재료가 있고요. 그로부터 작가가 조각가 같은 경우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죠? 조각 도구를 가지고 정으로 망치로 때려가면서 그걸 형태를 새기고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나가겠죠. 그 가공 안 된 원재료에다가 작가가, 예술가가 자기 의식, 작가 의식을 풀어 넣습니다. 영혼을 넣는 거죠.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갑니다. 그 둘 사이에 재료와 작가 의식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예술가가 자기 영혼과 의식을 풀어 넣어서 뭐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아니면 화폭에다가 형태를 열심히 그립니다. 완성된 것도 아름답겠지만 완성이 안 되어서도 정말 완성을 위해서 뭔가 피를 토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막 그 고통을 그 창작의 고통과 그 긴장감을 마음속에 느껴가면서 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그 팽팽한 긴장감, 그 긴장감이 미켈란젤로 노예상이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걸작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가 미완성작이 걸작으로 인정되는 그 사례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재료와 뭐 사이에? 작가 의식 사이에, 재료와 작가 의식 사이에 팽팽한 긴장, 그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미완성이라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대충 그리다 말았어. 그러면 그것도 걸작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완성하려는 그 작가 의식과 재료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 그 느껴지는 긴장감, 감동을 줄 때, 그것이 성공할 때, 감동을 주는데 성공할 때 걸작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밑그림으로 이 목과 그 처음에는 이 상체도 도포의 선과 동전과 깃을 그려 넣었지만 먹선을 올릴 때에는 그 부분을 먹선을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손질은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아마도 작가가 그 부분을 밑그림으로 그렸지만 완성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그것을 그리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그리는 것이 자기의 인상이라든가 뭔가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자, 마지막 손질을 일부러 안 한 거죠. 이때 마지막 손질은 먹선을 올려서 먹선으로 상체 부분을 칠하는 겁니다. 적어주세요. 마지막 손질. 자, 그 먹선으로 마지막 그 유탄을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체 부분을 유탄을 그린 부분을 완성하려고 했다면 거기에 먹선을 올려서 상태를 입혀야 되는데 유탄으로 밑그림만 그리고 먹선을 안 올렸다는 거죠.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안 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먹선으로 상체를 칠하는 것, 그것을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필자의 어떤 작가의식, 그런 필자의 어떤 그 당시의 그 심리 상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심오한 자기 성찰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화폭에다 스케치했는데 얼굴만 그리고 완성하고 밑에 상체 부분은 그리지 않는 것이 자기의 어떤 자아 상태, 자기 의식 상태를 전달하기에 더 적절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미완성, 그러니까 이런 형태적인 미완성은 자기 성찰의 흔적, 그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기에 그래서 걸작이다. 그래서 걸작이 된다는 거죠. 걸작이 되고 예술성이 높다라고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라는 얘기면 그럼 실무치기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둘 사이의 공통점. 자, 미켈란젤로와 미켈 6개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윤두선은 어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다시 말해 둘을 비교하고 있네. 비교. 자, 비교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완성작이지만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 손댈 수 없어. 왜? 이쯤은 충분해. 더 이상 그릴 필요가 없어. 더 조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완전성을 감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포기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필자의 추측인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필자는 어떤 작품이 예술성을 갖고 인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옆에 정리해 볼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말하는 예술성의 조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죠? 바로 이겁니다. 재료와 작가의식의 팽팽한 긴장. 한 번 더 쓰세요, 여러분들. 재료와 작가의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 그것이 윤두서의 자아상 속에도 있고 미켈란젤로의 자아상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어떤 팽팽한 자기 성찰의 흔적이 있다는 것도 예술성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도 덧붙이고 있네요. 자, 이제 다음 달로 보겠습니다. 뒷부분 볼게요. 자, 소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성실성의 산물. 자신에 대한 성실성? 이건 자아성찰이죠. 그 자아성찰의 산물로서 자아상이라는 그림이 그려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화가인데 화가는 자연 풍경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얼굴을 그릴 수도 있는데 자아상을 그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의 자아에 대한 탐구의 산물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 이제 자아상에 대한 그릇된 첫인상, 그릇된 첫인상은 뭘까요? 정의하죠. 자아상은 완성작이다. 그리고 and 뭐다? 완성작이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것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작가의 원래 의도를, 자, 다음 페이지. 원래 의도를 따라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제 여러분, 작품 감상의 초점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기존의 관점, 즉, 완성작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면서 그 형태를 사진 속 자료, 일제시대 강명기 사료를 가지고 와서 근거로 제시하고 효경을 가지고 와서 당대 사대부의 의식을 갖고 와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미완성작이라는 어떤 평가를 했죠. 자,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분석, 비판. 자, 이런 것이 앞다가까지 내용이라면 이제 여기부터는 그 작가의 의도, 윤두사가 맨 처음에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작가의 의도가 뭡니까? 자아상을 그린 의도. 그건 당연히 자아성찰에 있겠죠. 자, 그걸 따라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의식 상태, 작가의 어떤 그 전기적인 사실을 갖고 와서 작품의 내용을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의 작품 감상, 예술 작품 감상 방법을 가리켜서 작가를 통해서 작품을 보기 때문에 작가 표현론이라고 부릅니다. 작가 표현론. 굉장히 중요하네요. 작가 표현론. 자, 이것도 문제에 나온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옆에 한번 그냥 봐야 돼요. 작품 감상의 방법이 여러분들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요. 자, 이걸 그림 왼쪽에 작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걸 받아먹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연관성을 믿고 있는 사회 현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감상의 방법은요, 4가지 초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작품을 쓰는 작가, 그 다음에 이걸 읽는 독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태어난 사회 현실, 네 번째 작품 그 자체 4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4가지 작품 감상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작품 해석의 어떤 분위기나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를 한두 개씩 섞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점을 놓고 하나씩 분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자, 작품을 작가를 통해 보는 것을 우리가 작가 표현론이라고 하고요.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정의 표현이다.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작가가 쓰긴 했지만 결국은 독자가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달라진다.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독자 수용론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작가가 쓰고 독자가 읽긴 하지만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 그 시대, 우리가 예컨대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선시대의 사회적 같은 제도, 그 다음에 적자와 서자의 차별 같은 사회 제도 같은 걸 띄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중요한 것은 사회적 현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 현실 반영론이라고 반영론. 자, 이런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자, 어떤 사람은 야, 다 필요 없어. 작가도 독자도 사회도 필요 없어.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품에 써있는 언어 형식, 작품의 내용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작품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버려. 작가 필요 없고 독자 필요 없고 사회 필요 없어. 작품 속의 인물이 어떤가? 작품 속의 표현이 어떤가?
작품 속에 어떤 갈등이 어떤가, 주제가 어떤가, 이런 것들만 중요한 거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절대론, 작품을 절대시한다 해서 절대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자,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지금 막 얘기한 여기 작가의 의도를 따라간다? 작가의 의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건 당연히 무슨 관점이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작가 표현론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거울 속에 한 남자가 날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한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니 그 눈빛은 전혀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형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용케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사이로 숨어들어 몰래 엿보긴 하지만 끝끝내 두 사람 간의 침묵의 대화 속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아 성찰할 때 말합니까? 야, 너 몇 살이야? 너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채 생각으로 침묵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가 그 중간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침묵입니다. 자, 그려진 윤두서의 고요함 속으로도 그린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을 감상하는 작품 감상자로서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윤두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형태를 보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거울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아를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조용히 바라보겠죠. 그거를 우리가 작품 감상자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끼어들 수 없는 거죠. 그려진 윤두서의 고요함 속으로 그린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두서가 나지막이 윤두서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윤두서가 윤두서에게 말을 건네. 자, 이때 표시해 볼게요. 여기 윤두서는 작가, 그림을 그린 예술가, 그림을 그린 작가 윤두서고요. 자, 이때 윤두서는 누굽니까? 그려진 윤두서. 그림 속에 그려진 윤두서가 되겠죠. 말을 건넵니다. 야, 넌 누구냐? 네가 나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죠. 자, 그려진 너. 이때 너는 그려진 너죠. 네가 나인가? 이때 나는 그린 나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잘 좀 구분해 놓고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놓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쭉 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바로 뭡니까? 자신을 자아성찰하고 있는 내용이죠. 적어두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화. 윤두서가 그림 속의 윤두서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통해서 자아 성찰하고 있는 부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상하는 대목이죠. 체크해 놓을게요. 자, 이 부분까지 보면 어때요? 지금 이 글의 필자는 윤두서의 자아상을 작가의 의도를 따라서 표현론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 성찰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의 눈꼬리는 치켜 올라갔다. 자, 눈꼬리.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며 혼이 살아있고 위험이 전 눈이다. 자, 색깔이 분명하고요. 광채가 있고요. 혼이 살아있고 위험. 뭔가 근엄한 모습입니다. 자, 그의 눈꼬리에서 그 눈에서 어때요? 눈꼬리와 눈에서 뭘 느낍니까? 생명력을 느끼고 있네요. 생명력.
메모 칠게요. 자, 그러나 똑같은 눈이 어딘가 축축이 젖은 듯하고 붉은 기운이 배어 있어 마치 슬프고 아픈 사람의 그것과도 같다. 자, 생명력이 느껴지만 동시에 상반된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슬픔과 뭔가 아픔 같은 것도 느껴진다. 자, 눈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동시에 뭐도 느낍니까? 눈에서 슬프고 아픔도 느낀다는 거죠. 특히 눈 아래 와잠. 이런 와잠은 이 와잠이 뭐냐면 눈 밑에 눈두덩이 밑에 눈두덩이를 가리킵니다. 먼저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부분, 이 와잠이 눈두덩이 밑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자, 눈 아래 와잠은 지난 세월의 무게로 약간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면 어때요? 이렇게 밑에 그 와잠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피부가 늘어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볼 수 있죠. 그의 눈 둘레는 거슴치레한 피곤. 자, 피곤이 물들어 있는데 이 피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세파와 고뇌와 어떤 아픔과 뭐 이런 시간을 견뎌오면서 겪었던 그거에 대한 진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 눈에서 화만해. 눈에서 어때요? 생명력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요. 그리고 뭐 느낍니까? 진실함을 느낍니다. 자, 윤두서에 그 다음 볼게요. 눈빛은 고요하다. 자, 이제 눈빛으로 왔습니다. 앞면의 어느 부분보다도 짙은 목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형태를 표현하고 있네요. 아까도 보면 여기 이제 그 그림의 형태를 먼저 묘사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여기에서 형태의 묘사로부터 필자의 인상, 주관적 인상, 느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형태를 먼저 묘사하는, 그림 형태를 묘사한 다음에 그 형태에 대한 필자의 인상과 느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눈꼬리와 눈 부분이 이제 눈빛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날카롭게 치켜진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눈빛은 침착합니다.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켜져 올라갔는데 돼 있는데 이렇게 치켜져 있는 이렇게 치켜진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침착합니다. 자, 왜 그런 느낌을 줄까요? 평생을 공과 이 윤두서의 호가 뭐였습니까? 공제 윤두서. 공이 뭡니까? 공경할 공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존경할 경자예요. 공과 경으로 일관한 삶의 정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켜져 있지만 공과 경으로 일관된 삶의 정신. 공과 경의 삶의 정신. 자,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필자의 삶의 기록. 그러니까 필자의 작가 윤두서의 어떤 그 개인적 전기적인 사실로부터 이 그림의 분위기를 연결시키고 있네요. 자, 이러면 이와 같이 이런 관점 또한 무슨 관점입니까? 작가 표현론이죠. 작가의 전기로부터 어떤 그 감상의 초점을 끌어오기 때문에 작가 표현론적인 어떤 감상 방법을 역시 필자가 취하고 있습니다. 작가 표현론적인 감상. 어쩌면 눈꼬리 쪽에 두세 줄씩 잡혀있는 자잘한 눈주름 때문일지도 모른다. 윤두서는 허망한 세월 속에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거죠. 그러나 곱게 진 쌍꺼풀이 이채롭다. 자, 그 다음 쌍꺼풀. 자, 눈빛에서 쌍꺼풀로.
자, 눈빛이 고요하지만 침착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쌍꺼풀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중간쯤에서 풀려나와 눈썹과 평행선을 그립니다. 눈썹은 씩씩하게 치켜 올라간 겁니다. 자, 쌍꺼풀이 있고요. 눈썹으로 넘어갔습니다. 눈썹으로. 검미, 치켜 올라갔다. 그러니까 눈썹이 아까 여기 그림 보기에 갔을 때 눈썹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넓어져요. 넓어져. 위로 올라갈수록 넓게 퍼집니다. 자,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켜 올라간 검미, 이런 검미라고 하는 건요. 이 밑자가 눈썹 밑자예요. 앞에 걸은 칼검자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거죠. 그 눈썹이 날카롭고 이렇게 쫙 그 칼처럼 그 각도가 싹 서 있는, 날이 서 있는 느낌. 그런, 이런 식의 눈썹을, 검미라고 합니다. 칼 같은 눈썹이라는 거죠. 용맹스러운 무사의 그것과 같은, 무사의 눈썹과 같다는 거죠. 무사의 칼과 같은, 그것은 칼. 무사의 칼과 같은 고든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는데 넓어집니다. 강인하면서 중후하다. 자, 강인하다, 중후하다, 무게가 있다. 눈썹의 강인함과 중후함. 자,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묘사의 대상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눈빛에서 그 다음에 쌍꺼풀로, 그 다음 눈썹으로, 다음에 수염으로 옮겨서 갑니다. 수염으로. 아까 위에는 뭐였죠, 여러분들? 아이고, 페이지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위에 보면 눈꼬리. 자, 내려가 보면 눈꼬리에서 눈빛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디 넘어옵니까? 쌍꺼풀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 눈썹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수염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그림 속에, 얼굴 표정 속에 묘사, 그 형태를 일단 묘사하고, 그로부터 그 인상과 느낌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태를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인상 느낌을 서술하겠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윤두서의 수염은 마치 관우의 장비와 수염을 합쳐 놓은 것과 같다. 자, 이 수염은 넘어왔는데, 이제, 여러분, 관우 수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으로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턱수염이 길죠? 장비의 수염은 어때요? 구렛나루가 아주. 장비의 수염은 구렛나루가 아주 이렇게, 이렇게 구렛나루가 옆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턱수염은 관우, 그 다음에 구렛나루는 장비의 수염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관우처럼 기품이 있는 턱수염, 자, 기품이 있다. 분위기 있다는 거죠. 가슴을 덮었고, 장비처럼 풍성한 구렛나루, 자, 구렛나루 넘어왔네요. 구렛나룻이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옆으로 뻗어 있는 이 구렛나룻은 뺨의 위쪽으로 드날리고 있는데요. 마치 불길처럼, 자, 직유법, 비유를 쓰고 있네요. 솟구치면서 생명력을 돋워줍니다. 자, 풍성한 구렛나룻은 장비의 수염인데 생명력을 돋워주고요. 그리고 수염은 한 올 한 올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짙게 사실적입니다. 그것은 펜으로 그린 양, 분명하면서도 펜으로 그린 것처럼,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굽이치는데 그 끝이 예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굵기와 강도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자, 팔자코 수염은요, 팔자코 수염은 구렛나룻이라든가 턱수염보다 뻣뻣하고 억세게 보입니다. 굵기 강도가 더 강하다는 거죠. 반면에 구렛나룻과 턱수염은 부드럽고 뭔가 더 굵기가 더 얇고
굵기가 더 얇고, 그렇죠. 톡스염도 굵기가 더 얇은데 팔자코스염은 두껍다는 얘기죠. 자, 그런 미묘한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수염에서 구렛나룻과 구렛나룻, 턱수염, 그 다음에 콧수염, 이 세 가지 수염 형태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형태 요소에 대해서 묘사 분석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글의 끝으로 넘어왔네요. 자, 이처럼 작품 속의 윤두선은 실제 얼굴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극사실적, 자, 극사실적, 아주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물 크기를, 그러니까 얼굴이 종이에, 이렇게 큰 종이에 실제 얼굴만큼 크기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콧구멍도 보면 코털까지 묘사가 되어 있다. 묘파되어 있다. 묘파. 자, 남김없이 적어보세요. 옆에 참고하지 말고 남김없이 밝혀 그려냄. 빠뜨린다거나 뭐 생략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 똑같이. 여러분들 자살 그리면서 자기 코 안에 코털까지 그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뭐 생략하거나 뭐 그 없애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텐데 그것까지 그렸습니다. 그만큼 뭐다? 극사실적이다. 자, 조성아의 정신은 터럭하놀이라도 다르면 조성아의 정신을 한마디로 뭡니까? 사실주의. 자, 다음. 자, 사실주의다. 자, 이것은 중국에 묘화된, 중국은요, 조상화 그릴 때 약간 미화시켜. 그쵸? 점 같은 것도 빼고, 막, 없애고. 자, 삐뚤어진 눈도 좀 바로 세워주고, 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샵. 중국 조상은 포샵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의 조상은 어때? 일본은 간략하게, 그러니까, 생략이 심하다. 생략이 심하면 추상화가 되겠죠? 자, 그것과 현격히, 분명하게, 크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추상화의 특색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두소의 자화상의 예술성은 회화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법 가운데 하나는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한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자화상의 예술성을 드디어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뭘까? 대조를 활용, 대조의 수법. 자, 뭘 대조했을까요? 대조의 수법을 고차원적으로 활용했다. 작품을 보는 이가 첫눈에는 무섭다 할 만큼의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보면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러운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또한 그 때문이다. 여러분, 대조라고 한다면 상반된 두 개의 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 이 윤두소의 자화상 속에 어떤 대조의 수법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눈에는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둘 사이에 강렬함과 인자 부드러움 사이에 대조의 어떤 대조의 분위기가 성공적으로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대조의 수법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자, 무엇과 무엇의 대조입니까? 여기 표시할게요. 자화상의 예술성의 포인트는 뭐냐? 대조의 수법인데 강렬함과 인자 부드러움 사이에 대조를 이룬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는 어쩌면 선비의 학문과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던 윤두서의 문무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윤두서가요, 그 경서의 공부, 선비의 학문도 공부했지만 동시에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대요.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했다는 얘기죠. 자, 문무일치 정신이 발현되었던 거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자,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까 대조의 수법을 썼다 그러는데 대조의 수법을 이 그림 속에 자아상 속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윤두서가 그 삶 자체가 이미 벌써 그 사람이 문무의 정신을 함께 추구했다. 책만 읽거나 혹은 칼만 뭐 무술만 연만 게 아니라 둘 다를 추구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가의 전기, 윤두서의 전기적 사실, 전기적 사실로부터 작품의 비평을, 감상을 끌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런 식의 어떤 감상 방법,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 표현론적 관점이네요. 적으세요. 뭐라고요? 작가 표현론적 관점. 자,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추측은 마지막에 덧붙이는 걸 보세요. 윤두서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이서라고 하는 사람이 윤두서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호라, 하늘이 이 세상을 편안케 하고 싶지 않으셨는가. 공을 빼앗아, 이때 공을 윤두서를 가리키겠죠. 윤두서를 빼앗아 감히 어찌 일하지 빠른가. 아마 일찍 죽었나 봐요. 아마 죽은 나이가 아마 40대 후반 정도 됐나 봐요. 하늘은 이미 공에서 재상의 궁량을 주고, 공에게 재상의 궁량, 여러분 궁량이라고 하는 건요, 궁량은 성품과 인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그러운, 즉 수용적인 인품과 능력을 궁량이라고 해요. 자, 재상이라고 하는 건 선비를 가리키죠. 재상. 그러니까 윤두서가 이 친구 이서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재상의 어떤 그 기품, 그러니까 선비로서 너그럽고 수용적이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고, 또한 적을 방비할 장수의 재주, 이건 뭐야? 무인의 기품이죠. 무인의 기품, 즉 강렬함. 자, 이것이 자아상 속의 강렬함의 어떤 요인이 되었고, 또한 재상의 궁량이 자아상 속의 부드러움의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친구 이서의 그의 죽음을 한탄하는 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조의 기법이 사용된 그 이유, 대조 기법이 사용된 이유를 추측하고 있죠. 대조 기법이, 그러니까 예술상의 근거는 대조 기법에 사용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대조 기법의 사용은 그 이유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문무정신의 일치, 문무정신의 일치를 그의 삶의 모토로 삼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 문무정신의 일치를 지향했던 그의 전기적인 사실로부터 대조기법이 그림 속에 구현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서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글이 끝났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조금 섬세한 논리적 근거와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뒷부분에 이제 학습 활동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학습 활동 첫 번째 보면 현재 자아상의 이 사진과 일제시대의 사진 속의 자아상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해놨죠. 그 차이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동정과 선, 그죠? 이게 기시고요. 이게 동정, 이 부분이 동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옷에 이렇게 보면 이런 그 주름선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현재 어떤 사람이 그 과학자들이죠. 엑스레이 사진을 적외선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귀 부분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미끄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보니까 더 이 분위기가 상반되는 거죠. 자 가의 느낌은 귀목 상체가 없이 얼굴만 있기 때문에 허공에 들려 있는 듯. 자 오른쪽은 단정하게 야민 옷과 정돈되는 어추르는 선이 있어서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 자, 자, 뒷부분 볼게요. 밑으로 가봅니다. 자, 이 두 그림이 형태상으로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 가는 섬뜩하고 무서운 인상이죠. 인상. 그리고 나는 인자함과 따뜻함. 다 한 얘기 쉬운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필자가 가의 인물의 모습에 의문을 가진 이유가 뭐냐? 자, 왜 가의 모습에 의문을 가졌습니까? 자, 당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효경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효경에서는 신체를 중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유교의 가치관, 이런 유교의 가치관의 당대 윤리의식의 바탕에 볼 때 몸과 귀, 상체가 생략되어 있는 이런 그림의 형태는 당대의 미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효경을 근거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왔죠. 경서를 가지고 와, 당대 경서를 가지고 와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당대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평가하는 관점, 이런 작품 감상 관점을 뭐라고 합니까?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도 아니고 독자도 아니고 시대 작품 감상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독자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대 반영론이라고 하죠. 자,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일단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자가 윤두소의 자화상이 예술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자, 자화상에 대한 기존 관점, 기존의 평가는 어땠었죠?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다. 즉, 파격적이라는 말은 몸이나 귀가 목이 없는, 원래부터 그것을 그리지 않은 완성작이라고 보는 거였죠. 근데 필자는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을 자료 근거로 해서 유탄으로 몸체 형태를 잡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먹선을 그려야지 완성이 되는데 먹선을 몸체 부분에 안 그렸기 때문에 미완성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완성작이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미완성작이라는 평가를 갖고 나온 거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뒤집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미완성작이라면 예술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미완성성이 오히려 예술성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미켈란젤로와의 비교,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이라는 조각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 비교. 자, 그것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아사의 각 요소별 특징과 필자의 감상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제시문 아까 글을 보면요. 그 그림의 형태를 먼저 특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감상을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과 눈빛에 대해서, 자, 왼쪽 답안을 확인해 보세요. 자, 눈과 눈빛 보면 위험에 처해 있다.
그죠? 그리고 축축하고 뭐 붉은 기운이 배어 있다. 그 다음에 짙은 목선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형태를 묘사하고 있네요.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있고 혼이 살아있고 위험에 차 있고 축축하고 붉은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짙은 목선 여기 이건 짙죠? 그 짙은 목선. 자, 이런 객관적인 어떤 형태로부터 어떤 감상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감상인가요?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슬픔과 아픔도 있다. 자, 침착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과 경으로 일관된 삶의 정신이 느껴진다. 이런 식 감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에 볼 때는 그 제시문 다 주어지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식 흐름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살짝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눈썹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특징을 우선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씩씩하게 치켜 올라간 건미. 자, 이거 보면 건미? 아까 뭐였죠? 칼처럼 치켜 올라간 눈썹 형태고요.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더 넓어진다. 똑같이 이렇게, 그죠? 자, 여기다 감상, 강인하다, 동시에 중후하다. 자, 그 다음 수염과 입술입니다. 자, 수염은 어때요? 그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굽이치고 굵기 강도가 변화하죠? 변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리고 필자 특히 이 중에서 팔자 콧수염, 이 콧수염 부분이 굵기가 제일 굵습니다. 이 콧수염이 제일 굵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빳빳하고 억세 보입니다. 자, 이 턱수염은 관어처럼 기품이 있고, 자, 구렛나룻은 풍성하고, 구렛나룻은 풍성. 그 다음에 뺨의 수염은 불기처럼, 뺨의 수염은 불기처럼, 그죠? 자, 이것들이 어떤 감상입니까? 이것들은 다 생명력을 복돋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 자, 윤두서의 삶과 이 그림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필자는 작가의 의도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자아성찰. 그러니까 윤두서의 자아상이라는 그림은 윤두서의 삶에 대한 성실한 성찰, 자, 성찰의 결과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네. 별표 2개 할게요. 필자는 예술작품 감상할 때 어떤 감상의 방법, 어떤 감상법을 가지고 주로 감상하고 있느냐? 자,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주의라고 하는 조선청아 정신 당시 당대의 어떤 예술관을 가지고 옵니다. 당대 예술관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죠. 또한 윤두서의 삶과 연관시켜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당대 예술관을 관련시킨 부분은 어떤 관점입니까? 시대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메모하세요. 작가의 삶을 연관시키는 건 어떤 관점입니까?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과 비교해 보자. 자, 여기 그런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보기 이 글의 필자는요, 어떤 관점이냐면, 좀 읽어볼게요. 윤두서의 자화상은 종이 뒷면에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앞면에다가 뒷면에 스케치하고 앞면에 인물을 그리며 뒷면 스케치는 뭐 유탄 같은 걸로 하고 뒷면에다가 앞면에는 모습을 그러니까 먹으로 그렸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대면섬묘법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사료 집진 속의 사진 속 자화상에 보이는 도포는 당시 사진을 촬영할 때 뒷면에 조명을 비추었기 때문에 뒷면이 보였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윤두서는
도포를 앞면에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뒷면에 스케치만 남기고 앞면에는 일부러 안 그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도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보기의 필자 관점은 자, 상체가 안 그려진 이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글의 필자는 상체가 안 보이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글의 필자는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탄으로 그린 부분, 유탄 밑그림이 증발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식의 관점을 취하겠습니다. 유탄 밑그림이 증발되어서 안 보인 것과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안 그린 것. 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필요 없다 생각한 것과,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워졌다고 부른 관점, 지워진 거다, 필요 없다고 부른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글의 필자는 자아상을 도포가 그려지지 않은 미완성적으로, 다음 글의 필자는 도포가 그릴 필요가 없는 완성자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는 오주석 씨는 자 지워진 걸로, 유탄이 지워진 걸로 봤습니다. 이거는 미완성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글의 필자는 완성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차이점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탄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앞부 그 선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입히지 않은 것은 미완성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보기글은 어떻습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일부러 안 그리니까 완성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글과 비교해 보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인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동상을 막론하고 가장 큰 욕망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그죠?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윤두선은 초상화를 통해서 정신세계, 즉 자아를 보여주었다고 이 글의 필자가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밑에 나오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즉 알브레이트 뒤로, 유명한 화가죠. 이 뒤로라고 하는 화가는 자아의 정신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보이고 싶었대요. 정신세계는 내면의 자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밑에 나오는 뒤로라는 화가는 자아상 속에서 이 글의 필자가 말하기를 자신의 외면적인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의 초점이 다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내면의 자아와 외적인 성공. 자, 뒤로는 서양화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자아상을 사회적 지위를 선전하고, 나 성공했어, 나 잘 나가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페이북이나 뭐 인스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블로그에 자기가 상 받은 거, 뭐 자기가 성공한 거, 뭐 돈 번 거, 자랑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질, 사회적 지위, 성공을 자랑하는 도구로서 자아상을 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작품 바로 모피코트를 입은 자아상. 그럼 모피코트는요, 지금도 비싸지만 과거에도 어떤 그죠, 부의 상징, 부의 상징이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모피코트를 입은 뒤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정면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리스 초상화법. 이건 뭐냐면요, 완벽한 대칭,
좌우 대칭으로 얼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그렸다고 하는 건 마치 이 그림 여러분들 예수의 그 얼굴상 그린 그 유명한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낌이 비슷하다. 그죠? 자, 신을 닮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자,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창시자라면 화가가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이다. 이런 식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로의 이러한 생각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새로운 인문주의적인 자의식이 바탕이 됐습니다. 자, 이런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온 거냐?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인간이 어떤 신의 어떤 종속된 존재라든가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인간의 자의식이 성장하죠.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된 시대, 그 확대가 된 시대에 인문주의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이런 신을 닮은 화가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뒤로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바탕에 작가의 자의식, 즉 인문주의적 자의식, 르네상스의 어떤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뒤로는 자신의 모피를 통해서 부유함을 드러냈고요. 잘 다듬어진 머리와 수염을 가지고 귀족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뒤로가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의 혁신적 요소를 결합시킨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의 오른쪽 배경에 라틴어로 자신의 관해 설명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림과 동시에 글을 동시에 써놓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 왼쪽의 어두운 배경에는요, 제작 연도와 이름의 이니셜 AD를 써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자, 평범한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외모를 들여다본다면 화가들은 자아상, 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화가들은 자아상을 그린다는 거죠. 자, 동서양 화가들의 공통점,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구단이죠. 자, 밑에 볼게요. 자, 두 글의 필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 공통적으로 주목한 점. 자, 윤두서의 자아상에서는 자아 성찰이 그거를 보고 있고, 또 자, 이 글의 필자는 어때요?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두 글의 필자들은 공통적으로 작품 감상과 작가의 삶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글 비평문을 읽고 나서 비평문을 읽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우리가 비평문이 일종의 배경 지식을 주는 거잖아요. 이 배경 지식이 있게 되면 작품을 좀 더 심층적이고 다층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네요. 선생님은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